안녕하세요, 리입니다. MBTI가 대두되기 시작한 건 한참 전의 일이죠. 인기가 있다 못해 이제는 우리 삶에 완전히 스며든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 나이 다음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이 MBTI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MBTI별 성향을 알아보려고 이 주제를 잡은 게 아니라 이 MBTI 자체에 대한 저의 생각, 플러스 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MBTI에 집착할까? 왜 이렇게 MBTI에 과몰입을 할까?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지. 또 MBTI에서 가장 메인으로 구분되는 것 중 하나가 내향형과 외향형이죠. 어떤 사람이 좀 소심해 보인다. 좀 낯을 가린다 하면은 너 I지? 이러고 활발하다. 나서는 것을 좋아한다. 인싸다 하면은 E라고 추측을 하죠. 그럼 저는 이 내향형과 외향형 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단순 소심하다, 활발하다를 넘어서 이 두 가지 사이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두 가지를 가릴 수 있는 뚜렷한 특징에는 뭐가 있는지 오늘은 이 MBTI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 내 것들을 좀 탐구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몰입하는 현상, 또 이미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현상, 또 이제는 하다못해 취업 사이트에도 MBTI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알아보고 또 제가 내비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같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히스토리를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지금은 MBTI가 핫하지만 예전에는 혈액형과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초딩 때는 혈액형별 특징, 혈액형별 연애 스타일 등등 이런 게 굉장히 핫했어요. 옛날에 문구점 가면 잡지 같은 걸 많이 팔았거든요. 미스터 K 아시나요? 진짜 고전 잡지인데 그런 잡지 아니면 와우 매거진 등등 그런 잡지를 저는 매달 샀어요. 그때는 이제 가수들도 좋아하고 아이돌도 좋아하고 그럴 때라서 그런 잡지들을 사서 읽다 보면은 부록처럼 어느 한 페이지에 혈액형별 성격 특징, 남자 B형 특징, 여자 A형 특징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코너에 작게 이렇게 실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주니버 네이버 들어갈 때도 혈액형별 카툰, 혈액형별 특징을 이제 카툰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도 있었고 반에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 혈액형 알아내가지고 O형 특징은 뭔지 이렇게 디깅해보고 그때는 혈액형이 어떻게 보면 메인 소스였죠. 그 다음에 또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별자리는 보니까 좀 서양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특히 이 별자리, 특히 자기 별자리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별자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서양인지. 우리가 MBTI를 끼고 다닌 것처럼 서양에서 확실히 그 별자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혈액형은 이 네 가지로 밖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딱 이 네 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혈액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10명 중 절반은 나는 트리플 A형이야. 나는 B 같은 A형이야.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좀 섞여져서 말하죠. 그러니까 꼭 A형이라 해서 좀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B라서 활발하고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혈액형이 유행이나 못해 혈액형 관련 영화도 있었습니다. B형 남자친구 아시나요, 여러분들? B형 남자친구 영화? 꽤 히트 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명절 때마다 할머니 댁 놀러 가면 안방에 TV가 있었는데 TV 틀면 항상 그 B형 남자친구를 해줬습니다. 추석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제 유행이었는지 느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혈액형보다는 별자리가 좀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둘 중 하나를 파고들 거라면은 저는 별자리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양자리인데 양자리 특징 쳐보니까 저랑 좀 맞아떨어지는 게 꽤 있더라고요. 아예 근거 없는 헛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 내향형과 외향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근래 들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내 MBTI를 떠나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선택적 외향형 같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향형일 때도 있고 외향형일 때도 있고 나를 잘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그런 뭐 행동이나 그런 걸로 판단해서 내향형이라고 본다면 저는 굳이 부정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낯가린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제가 낯가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제가 막 웃는 상도 아니고 솔직히 웃는 상도 아니고 뭐 무표정으로 있을 때가 많고 뭐 무표정이 화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표정. 그리고 제가 또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내향형으로 본다면 그냥 그렇게 봐라. 그냥 낯가린다 생각해라. 그냥 저는 그게 냅두는 편이에요. 저는 좀 사람에 대한 경계도 있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오픈시키지 않고 이렇게 오픈시킨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가 정말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제 친구들과 있을 때는 다르죠. 말도 많고 직설적이고 때로는 좀 실리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나랑 얼마나 친하냐, 가깝냐, 그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제가 드러내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초면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본다면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봐요. 내 낯가려 이래요. 만약 제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지고 싶다. 아, 저 사람이랑은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 하면은 적극적이 되겠죠. 받는 질문에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역질문도 하고 뭐 안 한다는 거는 어쩌면 제가 관심이 없다는 걸 수도 있고요. 저의 내향형, 기질이 나타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 사귈 때예요. 새 학기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반에 배정이 되잖아요. 새 학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친구 사귀기입니다. 빨리 내 크루를 만들어야 돼요. 빨리 내 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을 잘 보낼 수 있어요. 친구 사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는. 근데 또 제가 성격이 남들한테 막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진 않습니다. 잘. 약간의 망설임도 있고 수줍음도 있고 막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말 걸고 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리했었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누가 항상 먼저 다가와주길 바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저한테 먼저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 다가와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바로 친구가 돼가지고 붙어 다니고 그랬죠. 뭔가 내가 그렇게 친근해 보이진 않았을 텐데, 막 살가워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다가와서 말 걸어주고 그런 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외였던 케이스가 바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이때는 내향형이고 뭐고 일단 친구부터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오리엔테이션 겸 담임 선생님 소개받고 선생님께서 뭐 한마디 하시고 그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친구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을 이제 타겟으로 할까? 누구한테 다가갈까? 내가 여태까지 있던 상황과 다르니까 여기는 제가 나서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은 온통 누구한테 먼저 다가갈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직감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딱히 뭐 2번, 3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종이 치자마자 제 앞쪽에 있던 한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소개를 했죠. 그 친구도 처음에는 수줍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먼저 다가와 주니까 호의적이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자기소개하고 어느 학교에서 왔다 그러면서 서로 통소명하고 딱히 이렇게 별말 안 나눴는데도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 감을 따라야 되나 봐요. 그냥 뭐에 홀린 데 이끌려서 그냥 그 친구한테 먼저 다가갔는데 마침 그 친구도 이제 저와 같이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타이밍도 좋았고 또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 친구가 굉장히 뭐랄까 사람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한마디 던지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2번, 3번 생각하고 던져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이 말고 무슨 말을 해도 티카티카 하는 게 있고 같이 있어도 편안한 저는 그런 친구가 좋거든요. 저도 그런 친구가 돼주려고 하고 딱 그랬어요. 그 친구가 성격도 좋았고 털털했고 웃음도 많았고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먼저 이렇게 짝이 돼서 같이 붙어 다니다가 중간에 어떠한 친구가 이제 한 명 더 들어오게 됐어요. 먼저 저희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3명이서 이 크루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 OG, 오리지널을 중요시하고 또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둘이 친구가 된 상황에서 C가 들어오건 D가 들어오건 그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와 이 오지 친구만큼은 안 돼요. 깊이가. 워낙 저는 이제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다 보니까 2명 내지 4명을 선호를 했습니다. 많아봤자 4명. 3명은 애매해요. 홀수라서. 3명일 경우에는 1명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1명이 주도하고 1명이서 그 둘 사이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중재하는 느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느낌? A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 C를 방치해서도 안 되니까 뭔가 이 B가 바빠지는 3명은 좀 애매합니다. 4명이면 같이 뭉쳤다가 흩어져도 둘둘인데 3명은 애매해요. 근데 어쩌다가 그 C라는 친구까지 해서 3명이 됐어요. 애매하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이 오지 친구가 제가 먼저 다가갔던 이 오지 친구가 전화가 가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정말 얼마 안 돼서. 뭐 고민을 했었나 봐요. 다니면서. 진로나 그런 방향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친구는 본인이 원하는 길 꿈이 있어서 학교를 이제 전학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 싶었던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왜냐면 저는 이 친구랑 먼저 친해졌으니까 당연히 편하죠. 좀 더 편한 사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들어온 친구와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아직 뭔가 이렇게 얇은 벽이 있는 느낌? 약간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내 편이 떠나가는 느낌. 그 정도로 정말 아쉽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친구의 결정이고 또 앞날을 응원해줘야 되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떠나가고 이 나중에 들어온 친구와 저와 이렇게 딱 둘이 남게 됐죠. 뭐 다시 둘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짝수가 됐으니까 낫긴 한데 그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 오지 친구. 연락이 끊겼는데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 친구도 저처럼 뭐 짧았지만 좋은 기억,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내향형과 외향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저도 외향형이 돼요. 살아야 되니까. 특히 그렇게 새학기 친구 사귀는 거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나의 그 1년, 2년, 3년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저도 나서게 됩니다. 먼저 나서고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상황마다 다르다. 필요에 의하면 외향형이 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서지 않는다. 그럼 본격적으로 MBTI 주제로 돌아와서 먼저 유독 한국 사회에서 MBTI 집착이 심한 이유.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만나고 대화했던 사람들 중에 MBTI를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저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한 번도 뭐 한 번도라고 말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MBTI를 먼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MBTI라는 씨앗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씨앗이 있었으면 물어보겠죠, 먼저. 기본 질문처럼. 이름, 나이 다음에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제 머릿속엔 그 자체가 없으니까 MBTI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알아가고 판단할 때 그냥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MBTI 4글자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다. 굉장히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이렇게 눈이 반짝인다. 그런 사람이란 게 느껴지면 제 머릿속에서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있구나.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는 열정이 넘치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가장 재밌어 하는구나. 흥미로워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뭐 직업의식이 강하네. 이 사람은 직업의식이 없네. 등등. 저는 이렇게 글로, 문자로 정리해요. 이 사람은 적극적이니까 이겠네. 이 사람은 굉장히 감수성이 강하네. 뭐 INFP인가? 이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그게 훨씬 이해가 더 잘 되고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MBTI를 먼저 물어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유독 한국에서 이 MBTI에 대한 집착이 심할까? 좀 알아본 다음에 3가지로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 빠른 분류의 욕구. 한국은 집단주의죠.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빠르게 타인을 파악하고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수단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게 MBTI인 거죠. 가장 간단한 심리적 분류 도구로 흔하게 소비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4글자로 정의하면 뭔가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심어주죠. 두 번째, 정체성 탐색의 도구. 이렇게 딱히
MG 거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MG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히 MZ 세대들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MBTI는 내 자신은 왜 이런지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타인은 왜 이런지, 타인은 어떻게 나와 다른지 그런 것들을 구분시켜주는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또 각종 밈, 문화와 SNS가 이런 현상을 더 확대시키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재미 플러스 불안의 결합. 진지하게 보기엔 부족하지만 재미로 보기엔 또 너무 몰입해버리는 게 MBTI예요. 사람들의 불안과 기대를 자극합니다. 나와 맞는 유형, 나와 맞는 연애 스타일, 나와 맞는 이성, 배우자, 직업 추천까지 마치 운세처럼 사람들의 불안과 기대를 자극하죠. 여러분은 운세 타로 사주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미로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것까진 괜찮은데 허구한 날 들여다보고 매일같이 의존한다? 그건 글쎄요. 타인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타인의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직접 물어보던가 물어볼 사이나 상황이 아니다 라면 그냥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굳이 타로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고지고대로 믿고 넘겨짚는 건 다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사람의 속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또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직접 보고 겪은 것도 아닌데 그런 점이나 카드에 의존해서 사람을 규정짓고 그걸 근거로 결정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요. 운세도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미래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1분 1초 후의 일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삶의 본질이죠. 또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알 수 없으니까 궁금하고 기대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또 정말 작은 우연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성술처럼 예정된 미래를 말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본질을 흐리는 환상일 수 있어요. MBTI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넌 P라서 이래. 나는 T니까 이럴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 짓기가 되면 오히려 관계를 제한하고 고쳐시키게 되죠. 또 자기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미래를 알고 싶지 않다는 태도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마주하려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해요. 결국 의미 있는 건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인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MBTI든 뭐든 심리적인 위안이나 재미로서 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반복적인 의존이나 그 한 가지만을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든지 물어보는 게 지팡이에요. 대화할 때도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들까지도 필요하다면, 알고 싶다면 직접 질문하고 거기서 들려오는 그런 답변을 토대로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인 소통이야말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MBTI처럼 어떤 틀에 가둬서 분류하기보다는 직접 깊이 소통해보고 알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MBTI에 대한 집착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과하다면 경계해야 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앞서 애매하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첫 번째, 사람은 네 글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MBTI는 기본적으로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죠. 이 방식은 주관적인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 상황, 또 자기 이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또 사람의 성격을 네 가지 이분법, 외향, 내향으로 나누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실제 인간의 성격은 스펙트럼이죠. 또 같은 사람이 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 결과가 달라질 확률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실용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서양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또 MBTI를 물어보다가 자기와 뭔가 맞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소속감을 얻기도 하고 여러모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식의 왜곡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본인 MBTI에 맞춰 자기 자신을 좀 제한하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를 닫고 성장보다는 자기 고정을 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때 한참 유행할 때 MBTI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나온 결과 그 성향 그대로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뭐 직업, 나와 맞는 직업, 테스트 그런 걸 할 때도 나는 MBTI가 이거니까 내 MBTI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안 보게 돼요. 나는 이쪽 아닌데? 나는 이쪽인데? 이렇게 틀에 내 자신을 자꾸 가두는 느낌?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나는 이 성향이니까 이대로 가야 돼. 여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 내 성향과 어울리는 사람들만 사귀어야 돼. 등등 폐쇄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과 소통할 때도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성향을 글로 머릿속에 분석하고 입력하려는 노력도 이런 데 있습니다. 폭넓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어느 틀에 가두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은 관계에서의 편견과 단절이 생기기 쉽죠. 관계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자아 탐색을 방해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을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런 MBTI에 과하게 기대다 보면은 이런 탐색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죠. 며칠 전에 온라인에서 MBTI 관련된 어떤 게시물? 댓글 중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언급을 해볼까 하는데 그 게시물이 MBTI와 지능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댓글 중에 제 이목을 끌었던 게 이 부분인데 행동과 판단이 밖으로 활발히 향하는 게 외향인이고 자신이나 자신 주변으로만 향하는 게 내향인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지능 높은 내향인은 주로 N 성향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 지능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물론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깊게 파고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상관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좀 흥미로운 주제라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외향인 E는 주로 이 에너지와 행동이 외부로 향하고 내향인은 에너지와 행동이 자신이나 자신에 가까운 주변에 머문다. 고지능 내향인들 같은 경우는 이 내면 탐구에 더 깊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N이 직관형이라고 하네요. N 성향을 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추상적 세계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저랑은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이라서 굉장히.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추상적 사고, 패턴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에 능하고 이는 MBTI에서 N, 직관형이 가진 특성과 유사하다고 해요. 특히 복잡한 개념을 다루는 능력, 창의력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주로 이 N이 선호하는 사고방식과 맞물린다고 하는데 물론 지능이 높다고 다 N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가 밖으로 향한다, 안으로 향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외향인 같은 경우는 자극을 외부에서 얻는다는 거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판단이 빠르고 실천형, 그러니까 몸소 좀 먼저 실천하는 생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편이기도 한 것 같고 또 사람, 활동, 사람, 사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특징도 있고요. 주로 이 바깥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로 낯선 사람 만나도 쉽게 대화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밖에 나가 활동하며 해소를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과의 교류를 선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죠. 반대로 이제 내향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주의가 안쪽으로 흐른다. 행동보다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의미를 찾고요. 자극을 내부에서 얻는 거죠. 사색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정리하고 여가 시간도 혼자 하는 활동, 독서, 혼자 산책, 글쓰기 등 그런 좀 정적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선호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도 머릿속에서 먼저 구조화하고 나중에 표현하는 방식 또 새로 모임이 나갈 때도 낯선 사람과 처음부터 이렇게 오픈된
대화라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서서히 이렇게 말문을 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 기빨린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재충전을 꼭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은 곳이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다 하면은 기가 빨릴 것 같아요. 기가 빨리겠죠. 원치 않은데 억지로 갔다. 이런 기 빨리는데 뭐 제가 원해서 가는 경우, 저는 그런 경우는 뭐 사람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원치 않는 곳에 나가게 될 일이 거의 없는데, 인생에서 거의 없어요. 뭐 굳이 있다면 뭐 회식? 근데 요즘 회식 잘 안 하니까. 근데 재충전은 저도 확실히 동일합니다. 저는 무조건 재충전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람의 유형, 심리의 세계는 정말 넓습니다. 넓다 못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관련된 뭐 릴스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댓글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게시물도 봤어요. 다시 안 볼 사람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더 좀 과감하고 편하게 대하는 게 내향인들이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 앞에서는 본래 그 내향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다시 안 볼 거니까, 보고 말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편하게 반응이 나가는데, 이제 자주 봐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쭈뼛쭈뼛 거리게 되는 그런 것도 또 내향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거는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저렇게 밀어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에도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고 그냥 알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MBTI는 꼭 제가 주제로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MBTI에 관심이 많고 또 간혹 과학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기했거든요. 둘이서 대화를 할 때 어떤 3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그 3자에 대한 특징을 제가 그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은 아, 그 사람 뭐 ISTP구나 이래요. 그럼 저는 항상 되묻습니다. ISTP가 뭐야? 뭔데? 무슨 특징인데?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저는 모르니까 특징을.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특징이고 저런 특징이야. 이렇게 다 말해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다 꿰뚫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자마자 MBTI부터 물어본다는 것도 저한테는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 내가 관찰한, 내가 경험한 그 성격을 그냥 그걸 말로 풀어내는데 MBTI로 묶어버리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구나. 신기했죠. 오늘 제가 제 MBTI를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제 팟캐스트를 오래 들어오셨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쪼록 뭐 흥미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에피소드와 함께 쇼츠 릴스도 같이 올리니까 유튜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도 꼭 확인해 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